그 네 분의 그 발표자들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을 좀 물어볼 수 있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질문하기 전에 그 답변해 주실 연사분을 지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발표자의 소속과 직 성함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먼저 궁금한 지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 SDI 윤현창 전문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그 태양광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인지하다시피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태양광 시장과 ES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태양광 쪽이 어렵다는 부분은 앞에 이제 우리 STX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하신데 제가 이제 방금 그 질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 태양광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ESS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꼭 뭐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기를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발전하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발전을 하면 가정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태양광을 예를 들면 낮에 이제 발전을 해서 그걸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낮에 주로 전기를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니까 남는 것은 지금은 그 그리드에 연결을 시켜서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남는 전기를 보내거든요. 보내고 밤에는 태양광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이제 그 보내놨던 전기를 다시 받아서 쓰게 되는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배터리를 사용해서 하면 그 발전된 전기를 이 에너지에 바로 이제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뭐 상업용이든지 간에 바로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저장을 했다가 그 한전이라든지 인데 그리드에 연결을 시키지 않고 바로 또 밤에는 발전이 안 되는 밤에는 그 전기를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발전하고 있는 전기를 뭐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이 바람이 많이 불면 전기가 많이 생기는 거고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생길 때는 전기를 안 쓰느냐? 써야죠. 그걸 이제 전기가 많이 발생할 때 발전을 할 때 에너지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이 직영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도서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산악 지역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전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송배전 선로를 깐다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뭐 철탑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이제 전지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기를 발전만 시키고 쓰면 이제 이 발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ESS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발전하고 플러스 저장을 했다가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드렸던 대로 이 섬 지역에 내년에 이제 많은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를 발전을 시키든 지금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리드 전력을 사용하든 그걸 떠나서 그것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ESS다,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걸 떠나서 에너지 전체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고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또는 풍력에서 발전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를 통한 저장 장치, 그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전력을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또 우리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전력들도 자동 제어를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들기만 해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부분, 꼭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로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전체가 앞으로는 태양광의 모듈을 판다, ESS의 배터리를 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야가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네 분 연세 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이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예. 저 스카이레이크라고 하는 투자회사의 이강석 부사장입니다. 우리 최진석 사장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뭐 솔라 쪽에 희망을 주셨는데 저희도 솔라 투자를 만지작거리기만 있고 아직 제대로 된 큰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덤핑 현재 관세 판정이 진행 중인데 그게 셀과 모듈 어느 쪽에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뭐 정보나 어떤 지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지금 중국산에 대한 그 덤핑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일단 저 주로 그는 이제 셀 쪽이 우선적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한국세를 사실 저희들 회사에서 사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를 사가지고 아마 다른 데서 아마 그렇게 저기 저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고, 또 중국 쪽에서 어차피 지금 유럽 이게 원래가 그 상해 관세가 미국 한때로 하면 유럽 가고 유럽 가면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중국 업체들은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세를 사가지고 외국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외국 쪽에 나가서 사실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하나솔라원도 국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큐셀 같은 거를 인수한 것도 어쩌면 상계 관세를 또 하나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계 관세는 어차피 그대로 지금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큰 영향이 있느냐 한국 기업에 이런데, 물론 뭐 영향이 뭐 조금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뭐 반사 이익을 크게 얻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한테 하나의 조금 도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저도 앉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가운데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KES라고 하는 그 시험 검사 인증하는 회사 대표 맡고 있는 김영래입니다. 최가풍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ESS 산업 발전을 시키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품질 제품과 이제 고품질 제품을 구분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강점일 수 있는 이제 고품질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현재의 그 인증 제도를 준비하신 어떤 단계와 앞으로 발전 전망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인증 제도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인증이라고 해서 약 39개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는 임의 인증이 약 5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개 정도가 이미 민간 인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8개 내지 160개가 약 87개 19,000 기술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제품들의 고품 질환을 유도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인증 제도는 뭐냐 하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기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아니면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기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를 권위 있는 기관이 평가해서 마크를 붙여주는 제도를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의에 따르면 어떤 제품과 서비스, 제품이 규정이 돼 어떤 제품을 인증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ESS를 한다는 것을 한다면 ESS를 인증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그 지능형 전력망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법이라고 그러는데 지능형 이용 촉진 및 지능형 전력망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보면 지능형 전력망에 활용되는 네트워크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그리고 그 사업자 이 세 사람들이 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떤 기준 그게 법에 보면 KS 또는 IEC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재 KS나 IEC에는 ESS를 인증할 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 이런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KC 마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품과 기준이 있지만 ESS에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 있는 기관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누가 인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 의한 39기관과 같은 인증은 당분간 어렵다. 그리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이 인증 제도로 나가거나 아니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을 규정하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벌써 ES에 대한 국제표준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은 SII라고 해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단체가 일본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SII가 관련 시험 기관하고 같이 시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ESS고 기준은 일본이 만든 기준이고 기관은 SII가 돼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국내에서도 보급 사업에 우선 필요한 ESS에 관련된 기준과 그 다음에 주체가 빨리 선정돼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아서 이거를 보급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 단체 기준으로 전지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고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단체 중심으로 우선 보급 사업과 인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다음 주 26일 수요일에 일단 저희 현지협회가 만든 표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ESS 제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 표준화가 가장 급한 부분인데요. 다음 주 20일 날 공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언제쯤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 표준을 갖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표준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표준 ESS에 관련된 표준은 크게 한 4-5가지 분야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터미널로지, 용어에 대한 표준이 일단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S라고 하는 제품의 캐릭터 특성이죠.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 이런 두 번째의 그 캐릭터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ESS의 부품과 부품, 부품과 제품,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선정이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터커넥션이라고 그래서 ESS를 만약에 지능형 전력망에 붙였을 때 지능형 전력망과 ESS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커넥션에 관련된 표준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이프티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또 표준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테스팅,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테스팅할 것이냐라고 하는, 크게 보면 한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의 분야에 대한 표준들이 국제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이 표준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제품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그중에 물론 한두 가지를 빠질 수가 있겠지만 이 어떤 세트를, 패키지를 갖추고 있는데, ESS는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ESS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연계된다든가 데이터 센터에 뭐 연락이 된다든가 빌딩에 뭐 비상 전원으로 연계가 된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도의 아마 거기에 맞는 표준과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아마 작년 3월 14일 일본의 쓰나미 현상과 또 원전을 일본이 이제 안 만들겠다라고 한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용 ESS다. 그래서 가정용 ESS를 보급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는 약 1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고, 빌딩이나 기업에게는 약 1억 엔을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줘서 촉진시키고 있는데, 촉진하다 보니까 제품과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담보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과 또 세계 동향을, 또 우리 정유공 안전관리법에 있는 이 배터리에 대한 응용들, 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도 현재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끝나면 이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에 오른쪽에.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성욱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지협회 그 부회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그 삼성 SDI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전무님하고 그다음에 저 박 과장님하고 전부 다 연사분들께서 ESS 시스템의 배터리에 대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만 얘기하시고 비교도 이제 납수전지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그 ESS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 수소 전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니켈 수소 전지는 과연 경쟁력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또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도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뭐로 할까? 이게 LCD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션 타입의 CRT가 될 거냐, 아니면 PDP가 될 거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웠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 기술과 신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성과로 이제 LCD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OLED가 넘어가고, PDP나 LCD 타입 또는 CRT 타입의 프로젝션은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전지 산업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보틀렉이 아닙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고 적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느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전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현재 아까 우리 윤여창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 납축 전지에 비해서 리튬이온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리튬이온이 자동차나 일반 무정전 전용 장치 UPS와 같은 거 대체하려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현재 가격의 3분의 1 정도는 싸져야 된다. 가격 경쟁력을 어느 분야에서 달성할 것이냐 하는 과제.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고용량화 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용 경우에 한 번 충전해서 160km 내지 뭐 250km까지 갈 수가 있는데, 400km 이상을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전지의 타입이 리튬 이온이 될지 레독스 프로가 될지,
공기 정황이 될지 말씀해 주신 대로 니켈 수소가 될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어느 것이 더 확보할 수 있겠냐. 이게 자동차가 되는 경우 또 대형 건물에 드는 경우 아니면 발전소에 비상전원용으로 만약에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아마 그 분야별 또는 그 뭐랄까요 종류별로 아마 배터리 종류별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희 전지산업회가 이러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 11월 1일에 처음으로 이제 창립이 됐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를 기반으로 출발한다. 뭐 리튬이온이 아니라 2차 전지를 출발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가격과 그다음에 성능과 세이프티를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기업들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지원을 해서 국내 전지 산업이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 비해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전지협회의 기본적인 미션이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질문이 한 분한테 몰리는 것 같은데 전 궁금한 게 무지 많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가운데 분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예, 저는 이지세이버라고 그 전력 절감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ESS를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ESS 전기를 저장해가지고 또 지금 가전 제품들도 사실 AC를 받아서 다 DC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ESS부터 가전까지 그 가전 제품도 그렇고 그 배전 쪽에 사실은 그 DC화를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ESS DC 전기를 생산해서 또 컴퓨팅을 AC로 해서 보내줘서 또 가전에 가서 또 AC를 DC로 컴퓨팅해서 쓰고 사용하다 보면은 손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전자산업에서 그런 그 전략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 저는 정책 쪽에도 그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는 거고, 전자산업협회는 그런 쪽에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래서 질문은 그 초점이 약간 두 분으로 가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분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관 형님하고 최학본부님하고 두 분 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AC하고 DC인데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AC입니다. AC의 개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퀀시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전기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주파수가 들어가는 건데 전기의 품질을 논할 때는 통상 전압 변동률하고 주파수 변동률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60Hz다 그러면 60Hz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따지는 거냐. 그 다음에 110V다 그러면 220V다 220V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내주느냐 흘려주느냐 하는 전압 변동률과 주파수 변동률이 전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거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AC의 개념이지만 이게 만약에 저장되는 개념에는 AC를 축적하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우리가 AC의 전원을 받아서 그거를 컨버터를 사용해서 DC로 저장하고, 저장했던 전압을 다시 인버터를 사용해서 AC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와 원하는 전압을 얻는 것이 통상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염려되실 거고, 그리고 직접 AC를 저장하고 이렇게 AC를 사용해 쓰는 것이 전부 다 AC인데 DC로 저장한 개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배터리가 그대로 AC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EMS라고 해서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는 PCS라고 해서 파워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있으면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때는 원하는 전압과 원하는 주파수로 발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같이 개발되고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배터리를 잘 만들고 그거를 가져다가 EMS나 PCS와 같은 컨트롤 장치를 붙여서 그거를 ESS와 같은 에너지 공급 장치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전자적인 회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DPS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최강 본부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변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초창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제도의 정립 그리고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제도를 정립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전지 관련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언을 해주시면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한 5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2분만 더 받겠습니다. 다음 분요. 없으십니까? 네. 저 뒤쪽에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전자신문 유선일 기자입니다. 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질문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일어섰는데요. 그 최진석 사장님과 윤여창 전무님한테 동시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태양광 시장이 지금 사실 방막이랑 결정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SDX 솔라 같은 경우는 결정질이고 삼성 SDI는 방막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주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방막이랑 결정질 중에서 어느 쪽이 나중에 좀 우위를 점할 거로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ESS와 결합했을 때는 어떤 모델이 좀 더 이상적으로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그 방막하고 결정지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저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막형의 지금 그 CIGS가 사실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좋은 제품입니다. 그 CIGS는 지금 현재의 와트당 한 70센트의 제조 원가인데, 이게 한 3년 지나면은 40센트까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지을 굉장히 위협하죠.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한 5년, 6년 뒤에 이제 건축 자재로서 창문에다가 읽었다가 사실은 저게 그 방막형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사실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은 한 뭐 6대 4까지 이렇게 방막하고 그 결정적이 나눠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방막 비즈니스하고 결정적 비즈니스에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첫째 방막 비즈니스가 결정적 비즈니스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방막은 방막하고 결정적인 비즈니스로 간다는 거죠. 왜? 이 벌써는 뭐냐, 결정적이라는 것은 이 선진국들이 많이 쓰는 거죠. 다시 말해 사계절이 있는 데 쓰는 겁니다. 사계절이 있는 데 쓰는 그거는 효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고효율을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방막을 쓰지 않죠. 그런데 정말로 그 햇빛이 많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결정적으로 방막형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전 사업자가 바로 결정지를 쓸래 방막지를 쓸래 하는 게 벌써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막형을 쓰게 되면은 방막형 쓰는 사업자한테 그 가격을 전부 다 받는 거죠. 그 방막형끼리 싸움이 벌어지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방막질에 대한 가격, 결정지의 가격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하고, 둘째는 이제 방막형의 이제 CIGS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4개 상을 스파트를 때려가지고 누가 열치를 잘해가지고 안정된 상을 만드냐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CIGS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IGS도 많은 업체가 나와가지고 장악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지금 CIGS 먼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성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 CIG에서 방막형은 100메가를 까는데 가격이 지금 1,00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비보다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왜 투자비가 많이 드냐 그러면은 이 장치가 바로 설비가 LED를 한 사람들이 지금 장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LED 장치라는 것은 뭐냐 LCD 장치라는 것은 그것도 디자인 룰이 있어요. 그런데 방막은 아까 말했죠. 파티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장치를 LCD 만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스파타 50억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 가지고 열 몇 대를 깔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비가 비싸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3년 뒤에 장치를 25개 2분의 1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500개 깔아준다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만일 배려가 안 된다면은 후발업체한테 선발업체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막 하시는 분한테는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염두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게 이게 기술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가다가는 이 결정지에서 먼저 1세대에서 당하듯이 어떤 그런 위험스러운 그럼의 그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막하고 결정지에서 분명히 사업은 분명히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방막도 방막대로의 그게 있고 이런 또 사업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방막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결정계가 좋다, 뭐 방막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결정계도 방막계도 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만 태양전지 산업이 잘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 최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누가 이 기술적인 기술을 확보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1와트를 만드는데 결정계가 한 0.8V 뭐 이렇게 된다 보면 아직 방막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재료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내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이게 뭐 0.5불이 될지 6불이 될지 그건 저희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와트에 얼마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 전망을 보면 지금도 올해가 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7기가 정도 이래 된다 보면 한 80% 이상의 결정계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한 뭐 15에서 20%가 이제 방막이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2020년쯤 전망되는 것도 보면 방막이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은 그중 한 40%. 나머지가 아직도 그때가 돼도 결정계가 시장을 뭐 전체적으로 더 큰 시장을 가져갈 거라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의 내용하고 뭐 이렇게 매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뭐 사실 결정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중국이 저렇게 이제 2기가 3기가에 대한 캐파를 가져가서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걸 따라가려 하면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그 시설을 다 갖추려면 수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수조를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막 쪽에 어렵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고 힘든 기술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맞느냐 하는 그런 많은 고심 끝에 방막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물론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기술이 확보된 게 뭐 크게 없습니다. 미국의 한 개 업체 물론 이제 그 여러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한 개 업체 정도가 양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 어려운 건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당분간은 기술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태양전지 시장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1년에 극복이 될지 3년 후에 회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뭐 저희들로 봐서는 기회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짧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가운데 한번 해주시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옴니 시스템의 이현영 차장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삼성 SDI 윤여청 전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그 중대형세라고 소형세라고 그 두 가지 솔루션을 다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그 최가봉 부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가격적인 면이 싸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소형셀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그룹 차원에서 지금 그 중대형셀을 더 중심으로 한다고 저는 외부에서 볼 때는 느껴지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한 가지만 하시죠. 지금 시간이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에너지 쪽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고 그동안 옛날에 이제 디스플레이 많이 하다가 에너지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고 있는데 그 이제 처음으로 한 게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소형 배터리 그 1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많은 힘을 기울였고 그게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마켓 쉐어 같은 경우로 따져보면 이제 작년부터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도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또 이미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다 이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자동차 배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자동차 배터리를 또 누군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대형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ESS가 되겠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동차용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쪽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늘어날 거고 또 이 기술이라든지 생산 캐퍼적인 측면에서도 원가 경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마 뭐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이것도 그 아까 태양전지와 마찬가지로 원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까 제가 3배 정도 비싼다고 했는데 그 뭐 나머지 운영 코스트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하면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감은 처음에 이제 가격을 얘기하면 너무 비싸다 이거부터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많은 기술을 또 개발하고 해서 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다면 자동차 배터리도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좀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룹까지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동차 배터리가 제대로 돼야 앞으로 이 에너지 사업도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체가 같이 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긴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전망을 하십니다. 참 반가운 전망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신재생 ESS 관련해서는 지금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많은 기회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팽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분 연사 신중히 참석해 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 비즈니스 포럼 2012 세 번째 섹션 융합 신산업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